네, 애널리스트에게 직접 시장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최보원 애널리스트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러한 분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또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가장 또 연휴 사이에 이러한 일들로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이 차근차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던 9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또 전일 우리는 또 휴장이었기 때문에 잠시 체크를 하자면 9월 신규 고용이 사실상 깜짝 놀랄 만한 숫자였어요. 시장 예상치의 거의 2배가량의 숫자였기 때문에 이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고용 지표는 좀 관심이 많이 모여졌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 고용 보고서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발표가 되었던 고용 지표들이 상당히 혼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어보니까 이 고용 건수 자체는 예상치를 말씀 주신 대로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실업률 같은 경우가 예상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임금 상승률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그 상승률 자체가 예상보다도 낮았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좀 상쇄를 하면서 지수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오르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부 사항을 보면 시장 예상의 2배가량이 나왔지만 임금 상승률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조금은 호재로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11월 FOMC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듯 했으나 갑자기 또 이런 분쟁 이슈가 터지면서 연준의 셈법이 다소 복잡해졌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의 여부는 또 어떻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1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는 원유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높아지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냐. 그러면 물가 상승 부담 다시 커지고 기준금리 다시 한 번 더 인상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주말 사이에도 연휴 사이에도 국채금리의 상승률 자체는 상승폭 자체는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도 원유 가격은 상당히 높았다라는 걸 첫 번째로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동발 그리고 중국발 경기 불확실성이 조금 더 이어지면서 꾸준히 기준금리를 더 올리기에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게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국채금리 상승으로 조정을 받은 업체들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자체는 아직까지도 연중 기준으로는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더 중요해지는 거는 단순히 인상폭, 인상 횟수보다도 여기에서 내년에 언제 기준금리를 궁극적으로 인하를 시작을 할 것이냐, 이 시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초점을 맞춰서 궁금해하실 부분이기는 해요. 인하를 할 건데 도대체 언제 할 수 있으며 그 시그널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인데 언제쯤이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다면 어느 쪽이 좀 우세한가요? 사실은 지금 내년에 5월로 예상이 되었다가 네. 이게 6월, 7월로 점차 계속 밀려지다가 이게 다시 6월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는 아무래도 매크로 지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상황인 만큼 매크로 지표에 상당히 민감한 장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매크로 지표가 영향을 받으면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기에서 초점이 맞춰질 텐데요. 그런 만큼 이번에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그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올해 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게 다름 아닌 다우 지수였어요. 미국 증시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또 특히나 계속해서 이번 주는 어닝 시즌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시면은 네. 이제 연중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가 되면서 피해가 컸던 기업들은 바로 나스닥 기업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국채금리의 상승 속도가 소폭 둔화가 되는 시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조금 더 많은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와 같은 경우에는 워낙
9월 말 10월 초에 조정이 컸던 만큼 해당 기업들 위주로는 조금 더 관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단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사실은 이 정책 부담을 이유로 조정을 많이 받은 업체들이 이 다우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대표적인 지수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졌다라는 거 무시를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더 궁금해집니다. S&P와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아래 우리가 미국 증시에서 눈여겨볼 섹터나 기업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어닝 시즌을 좀 필두로 조금 더 주목해볼 섹터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번 어닝 시즌에는 좀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으시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업종별 차별화가 구체화가 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까지는 지수 그리고 스타일별 등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가 조정을 받는 시기에도 가치주가 오르거나 방어주가 오르기보다는 조금은 많이 빠져있던 업체들이 많이 빠져있는 이제 IT 업체들이 다시 한 번 더 오르기도 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대표적인 방어주들이 빠지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어닝 시즌에는 확실히 조정을 많이 받은 업체들 중에서도 실적 기대가 높아지는 업체들 선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종별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IT 업체들 조금 더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그리고 가치주 중에서도 사실은 방어주, 가치주로 보시기보다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졌는데 실적 기대감 여전히 높은 업종 으로는 헬스케어, 산업재 업종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섹터와 기업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넘어가서 또 일본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과 이제 다른 국가들 대비로 엔화가 약세로 가는 시기에 수출주들의 비중이 높은 니케이 지수의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연초 대비로는 수익률 상당히 높게 반영이 되지만 일본도 9월 말 10월 초에는 조정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는데도 지수가 빠지는, 즉 환율과 증시의 이 탈동조화가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확실히 엔달러 환율 조금 빠지더라도 확실히 조금 더 이 실적 개선 기대감 높아지는 업체들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 낮아진 업체들 선별을 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에 대한 전략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이 엔저로 인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부작용 우려는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엔달러 환율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너무 가파르게 이제 약세로 전환이 되면은 확실히 부작용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일본 은행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도전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 차원에서는요, 이 궁극적인 목표인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 2%를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숙제를 안고 있었는데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물가 상승률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렇기 때문에 금융정책을 조금 정상화를 하는 방향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작용을 사실은 상쇄를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일본 은행과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이 발표가 될 때 수혜를 받는 업체들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전에 제가 또 리포트를 체크를 해보니까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가 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사실 실제로 한국인들이 가장 지분이 많지 않을까 예상이 드는데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이를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전월 대비로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회복률이 상당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80%가 넘게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한국 분들의 방문도 상당히 크지만은 이 상대적으로 규제로 막혀져 왔던 이 중국 분들의 방문도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보실 거는 아무래도 외부인들의 이제 유입에 수혜를 받는 업체들로 선별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외부 플러스 내부의 소비도 함께 좀 늘어나는 시기에 주목을 할 수 있는 업체들, 즉 리테일 업체들 조금 더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프론트 단에 있는 업체로는 아무래도 일본 공항 빌딩과 같은 업체들
업체들 보실 수가 있겠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대규모 리테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부에서도 외부 활동이 정상화가 되고 외국분들 들어오실 때 추가적으로 수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업체들 선별적으로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본 증시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저평가된 여행과 리테일 그리고 일본 공항 빌딩 체크해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금융주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또 일본 금융주가 최선호 섹터로 또 나온 만큼 궁금한 게 미증시로 넘어가서 보니까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JP모건, 시티그룹, 블랙록 등 이렇게 금융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미증시에 대한 전략도 궁금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그 가장 큰 이슈였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주가 미국에서도 급등세를 보이며 에너지주와 방산, 그 로키드 마틴이 상승을 했어요. 이에 대한 전략을 혹시 녹일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금융과 산업재를 좀 함께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좀 미국하고 일본의 금융주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 때문에 이 지난 주말 그리고 연휴 시기에도 조금은 이제 상승률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업체들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등락 피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금리 상당히 높아진 가운데 추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주목을 할 수 있는 업체다라고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산업재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산업재 중에서도 이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가 이 어제도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 이유로 볼 수가 있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업별로도 보시더라도 워낙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정이 컸던 이러한 업체들보다는 이 정부 지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로키드 마틴과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올랐다라고 상당히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기업들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관련 기업들 함께 좀 포함이 되어 있는 ETF 같은 경우도 ITA와 같은 ETF가 있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ETF의 흐름을 같이 함께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산업재, 미국의 산업재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재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당장 10월 10일 펩시가 실적을 앞두고 있어요. 결국 펩시 그리고 나이키의 실적 공개로 사람들이 확인하고 싶은 건 이 최근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 흐름을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심리가 있을 텐데 펩시와 나이키 약간의 실적 전망이 희비가 엇갈리고는 있으나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나이키와 같이 이 소비 영향을 크게 받는, 즉 경기 소비재 업체들로 포함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내에서도 학자금 대출 상한이 재개가 되면서 소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펩시라든지 코카콜라와 같은 업체들은 이 필수 소비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비만약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정크푸드, 즉 이제 탄산음료라든지 이 과자에 대한 수요가 궁극적으로는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실적은 계속해서 양호한 반면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좀 낮아진 만큼 반발 매수세는 유입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펩시코 그리고 코카콜라 동반 하락을 한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스낵 부문의 비중이 높은 게 펩시입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조금 더 이 개별적인 이슈는 조금 크게 반영이 될 수가 있는 만큼 코카콜라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 증시에서는 이 최선호에 대한 섹터를 여행과 리테일 쪽으로 체크를 했는데 그럼 미증시에서는 혹시 최선호인 업종과 섹터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는 IT 업체들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헬스케어 산업재업체 함께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과 일본의 전반적인 인사이트 전략 얻어봤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보원 선진국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